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될 수 있도록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요. 오늘도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 그동안은 총리 공관에서 보통 이게 열리던 것을 이번에는 국회에서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제스처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 만지는 총선 정책 하지 않는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나 결실이 없는 그런 추상적인 말로 된 그런 건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당정회의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요.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의 단결입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정부와 여당을 격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대가 한 호흡으로 효율적으로 협업하면 정책은 더욱 정교해지고 실천 동력을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강조한 것은 또 격차 해소였습니다. 일상 속에 수많은 격차들이 있는데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전국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라던가 기대만 부풀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제발 이 말대로 좀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위원장님 항상 이렇게 좀 멋있게 말하는 스타일이 네. 있어가지고 실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지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나온 얘기들 그래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또 총선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포퓰리즘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어제 한 위원장이 내놓은 정책은 주로 단기간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단기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후에 요금 인상분 적용이 올해 3월까지 유예됐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등 365만 가구에 대해 다시 한번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야당은 일회성에 불과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 인상 유예에는 총선을 위해 이제 폭탄 돌리기라고 이제 저격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좀 야당에서 비판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지지 않는 총선 정책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에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갈까요? 네. 어제 한 위원장이 주재했던 고위 당정 회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검법처럼 지금 야당이 신경 쓰고 있는 또 국민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공천 적격을 가지고서 또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당정 회의가 끝난 후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특별법 관련해서는 논의를 했냐라고 묻자 고위 당정 협의회는 그런 거를 논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날을 세웠는데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서 정작 노 의원은 돈을 받은 게 맞다고 본인 스스로 법원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에게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시트콤 비슷한 걸 했었다라면서 돈봉투 부스럭한 것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지난 2022년 12월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돈봉투 받는 소리가 아닌가요? 이러면서 이제 김남국 의원과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는데요. 이건 사실상 이제 또 이보다 앞서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전 가결을 촉구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으면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할 때 나왔던 말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 비아냥거리면서 시트콤 같은 거 하냐, 돈봉투 부스럭. 나중에 아주 그냥 길이길이 남을 말인 것 같아요. 자, 어제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 등 정치계의 공약도 한동훈 위원장이
크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일단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반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있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했고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 그 기간만큼 수당과 활동비 등을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답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위원장이 이제 법무부 그 검사 시절에 있었던 그런 특활비 그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 이렇게 맞섰습니다. 또 오늘 1월에 임시 국회가 또 오늘부터 예고가 됐는데요. 쌍특검 재표결 문제부터 민생 현안 법안 같은 처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 반납해라. 왜 대답 안 하냐. 이제 이렇게 자꾸 걸고 넘어지니까 이미 우린 다 대답했다. 뭘 더 말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갈까요? 대만 총통선거 결과 친미 반중 성향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와 이렇게 되면 이제 3연속 집권이 돼서 12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8년까지 중임이 가능했던 건데 한 번 더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을 지금 미국이 오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일단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집계에 따르면요. 13일에 치러진 총통선거에서 라이 후보가 40.05%를 득표해서 당선됐습니다. 반면 친중 성향으로 양안 관계 회복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건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가 33.49%를 기록해서 6.56%포인트 차이로 패배를 했는데요. 이번 선거까지 민진당은 3연임을 성공하면서 독립 성향의 정권 재창조를 하게 됐습니다. 친미 반중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라이 당선인은 승리가 확정되자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대만이 민주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라면서 이제 중국을 향해서는 선거 결과를 직시하고 압박을 중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라이 당선인이 5월 달에 취임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압박을 더 심하게 해가지고 네. 취임할 때까지 아마 좀 더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모토 속에서 모두들 협력해라 이런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일단 대만의 주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선을 그었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깊어질 것이라면서 양안 관계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약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대만의 총통 결과로 인해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신경전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는데. 당분간 강대강 대결의 부담을 좀 느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만 움직임을 좀 주시할 것으로 좀 전망됩니다. 네, 어쨌든 라이 당선인은 대표적인 친미주의자로 알려져 있어서 중국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과론적으로 또 이쪽에 이제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이제 압력이 들어올 거다. 입장을 더 분명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정부가 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스럽거든요. 네, 전문가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만 총통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도 필수 요소라고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길 희망한다라고 이제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한중 관계를 고려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존중 입장을 확인한 것인데요. 사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 국가와 연대 강화를 주력해오면서 스스로 외교의 폭을 좁혔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등 대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이 한중 관계를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현 정부 입장 자체가 자유주의 진영 연대 강화로 명확하고 또 대만 관련 입장도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번복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라면서 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신중한 외교력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 항상 이렇게 그냥 입장을 너무 명확히 밝히셔가지고 우리 외교가 설 자리가 좀 없습니다. 앞으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될까 모르겠네요.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통령님 기자회견 안 한 지 1년 5개월이 넘었는데 네. 그래도 민생은 한번 돌아보고 싶으신가 봅니다. 벌써 1월 달에 3번 돌았어요. 4일, 5일, 11일 이렇게 됐나요? 지금 날 4일, 10일, 15일입니다. 4일, 10일, 15일인가요? 자, 근데 여기 나올 때마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민생 토론이냐 아니면은 총선을 위한 행보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선 신년맞이 민생 토론회 지난 4일부터 10일, 15일까지 총 세 차례 진행되면서 실제 민생 토론이라기보다는 정책 홍보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3번째 민생 토론회에 나섰습니다. 어제 다뤄진 주제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에 R&D를 좀 줄여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 산업이 되도록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도체 지원책이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을 스스로 언급하면서 큰 기업들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라면서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님께 질문, 물론 대답 안 하시겠지만 질문이 이거예요. 왜 올해 예산에 내년에 그렇게 대폭으로 다시 증액하겠다고 했으면 올해 R&D를 왜 깎았냐? 왜 깎았어요? 누가 그렇게 깎으라고 했어요? 깎아서 무슨 효과를 얻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요거 제가 질문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 위주로만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아니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아닌 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마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말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거짓 선동이다. 그럼 좋아요. 거기까지 좋고 그럼 거짓 선동이라 그러면 왜 거짓 선동인지 얘기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왜 거짓 선동입니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기조를 보면은 부자세 감사라고 하죠. 법인세나 부동산 보유세, 금투세 등을 감소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액을 하고 올리고 있어요, 우리 거.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보다 앞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또 오갔냐면요. 12일에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라고 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제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때 부동산 시장의 중요 정책들은 부처 내에서 합리성이나 이제 여야의 협의 과정이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이목을 좀 집중이 됐는데요. 이때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깜짝 발언이란 점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 10일에 있었던 두 번째 토론회를 지적하면서 대놓고 다주택자를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냐, 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 말한 것 중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맞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건 제가 동의를 못하겠어요. 어떤 면에서 피해를 서민들이 입게 된 건가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그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사실은 복지라든가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쓸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은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이고 그 피해를 서민들이 입는 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성립이 솔직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뜻은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이 이 월세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올려가지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 자체를 다 무너뜨린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대놓고 다주택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토론을 안 해요. 이분은 그냥 앞에서 막 지금 자기 본인만 네.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실제 토론회 때마다 논쟁이나 질문은 없고 네. 전체 발언 중에 4분의 1 이상을 대통령 혼자 이야기하는 형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참석자들이 이건 토론회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질문을 못하게 하잖아요. 질문을. 네, 또 참석자들이 또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것도 비공개라고 해서 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를 좀 양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두 번째 토론회 때는 모두가 집을 가질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네. 사실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많지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이날 이외에도 이제 그 세 번째까지 토론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발표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열린 세 차례 토론회는 모두 여당이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하고 있는 용인과 고양, 수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 준비에 관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주제도 지역도 조금이라도 표가 되는 곳으로 하려는 총선용이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사업을 떨어뜨려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토론 형식을 빌려서 하게 된 것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민생 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군지가 왜 공개가 되지 않죠? 물어봤는데 이건 대답을 하지 않아서 왜요? 글쎄요, 동원했다는 모르겠습니다. 얘기 같나요, 그러면? 그래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영상에 나오는 걸 보면요. 거의 뭐 녹화라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거기서 토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뭐 질문보다는 저희 지역구도 와주세요. 뭐 대통령님 이거가 필요합니다. 라면서 그냥 의견을 게재하는 느낌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야,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하고 네. 일단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할 테니까 호응해줘. 그런 모습을 연출해줘. 이거네요, 사실은. 네, 앞서도 예전에도 지난해 때도 그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네. 또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현관님이 말한 것처럼 또 끄덕끄덕 부대가 동원된 겁니까? 이쁜이님 알바생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됐어요. 디올백 낸다님 들러리 또 돈 주고 사온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질문을 못하고 토론을 못해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는 거죠. 아니 솔직히 부자들한테 막 너무 부자들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 옳지 않아요. 왜 부자들이 나빠요? 부자들 중에 일부는 나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결국 못 사는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이제 이런 걸 조화를 잘 만드는 게 정부의 할 일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 못하면서 갈라치게 하고 서로 욕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거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 중산층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중산층이 좀 더 부자들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부자들만 위주로 해가지고 야 니네가 제일 훌륭해 이러면서 니네들한테 세금 안 걷을게 이렇게 한 게 또 옳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헷갈립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총선 앞두고 추가 탈당들이 양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야권에서 또 탈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최운열 전 의원들 최성 고양시장 탈당 선언했고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드디어 탈당은 안 하고 탈당만 네. 선언을 했죠. 15일 정도의 탈당, 15일이면 지났는데 어쨌든 금요일 정도에 선언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거 어떻게 보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민주당에서 탈당한 3명, 그 3명과 류호정 의원은 각각 제3지대 신당 합류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먼저 신경민 전 의원과 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청시장도 탈당에 동참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미래의 합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단체장들은 모두 이낙연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민주당 후보 자격 검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탈당을 선언한 이들은 양당 과점이 저지른 민주주의의 타락과 배신을 목도할 수 없다. 이러면서 양당제 타파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당, 한쪽에서 괴이한 소란이 떠도는 곳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류호정 의원도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신의 그 징계 절차에 대한 소명을 다 한 후에 탈당한다라고 하면서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국민의힘 이중대일 때는 좋았나 봐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되게 나가면서 민주당 이중대다. 어떤 면에서 민주당 이중대인가요? 류호정 의원님 대답 좀 해주시죠. 류호정 의원도 그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자,
이른바 제3지대 결과적으로는 저마다 창당 작업하면서 이합집산을 지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누가 언제 어떻게 뭉치냐 이거예요. 네, 먼저 민주당 탈당 3인을 주축으로 한 미래대 연합은 설 연휴 전에 통합을 끝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설날 밥상에 이 이야기들을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에서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밝힌 이 위원장 의 뜻은 이기는 빅텐트라는 건 누구와 합치느냐보다 어떻게 합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왜 합치느냐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시기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다음 대선까지 함께할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위원장의 말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신중한 모습을 또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역구 기반에 취약한 제3지대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통합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열려있는 현행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며 민주 진보 세력의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양당제를 타파하고 싶으면 현재 있는 준연동형을 잘 유지를 하면 됩니다. 내지는 완전 연동형으로 가던가.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때문이죠. 네. 국민의힘에서 계속 병리평을 주장하고 회귀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병리평으로 가자는 게 아니다. 다만 그 정의당 등이 그때 원했던 게 완전 연동형인데 완전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좀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욕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쪽에다가 같이 힘을 실어줘가지고 하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한다고 또 욕하고 그러면 병리평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쪽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그게 참 신기해요. 하여튼 뭐든지 그냥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민주당인 것 같아요. 민주당 맨날 뭘 해도 욕먹고 국민의힘이 잘못해도 민주당이 욕먹고 국민의힘이 잘하면은 국민의힘만 좋아하고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그쪽 사람이 억울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용해인 의원이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전제로 수평적 비례연합하자 이런 또 제안을 어제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동형이라는 것이 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후에 합당 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참여하는 반윤, 개혁 최대 연합을 만들자고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전안의 개혁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민주진보 진영의 공통의 비례연합 정당 추진을 제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양당이 똑같이 잘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반윤 민심이 단호히 모일 필요가 없다는 기회주의적 선동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개혁연합신당은 지난 2020년 위성정당 논란과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는 것도 강조를 했는데요. 즉 이전에 열린민주당처럼 선거 후 합당하는 모양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 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될 선거제도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 여기에 지금 조국 전 장관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반윤개혁 최대 연합을 만들자는 공식 제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의논하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좀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한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사건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딸이 외국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았다. 그런데 그 스펙이 허위로, 즉 본인이 직접 만들어낸 그런 스펙이 아니라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만들어낸 그런 스펙으로 많이 이루어졌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고발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그동안 거의 2년 다 되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제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1년 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위원장의 딸이 전문 개발자가 제작에 도움을 준 애플리케이션을 미국 대회에 출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회 주최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논문이 실렸던 학술지 측에서 심사 규정에 대한 확인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하려고는 했는데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업체들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겁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좀 사뭇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네. 자녀들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완전히 다르죠. 사무실 네. 아니라. 네. 의견이 많은데요. 일단은 그 대필했다라고 인정을 했던 그 내용도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이 내용은 2022년 5월 8일에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제목은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정황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제목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의 딸 한모 씨가 작성한 논문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는 해외 학술지인 ABC 리서치 얼랏이라는 곳에 실렸었고요. 이후 같은 논문을 한 씨는 데이터베이스 SSRN이라는 매체에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문제가 된 이 두 매체는 당시에도 약탈적 저널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저널에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곳인데요. 어쨌든 엄격한 검토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논문을 그냥 자유롭게 올릴 수 있었다라는 곳이라는 것 때문에 경찰은 이제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현재 한 씨는 지난해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MIT에 합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경찰에게 1년 8개월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재차 물었지만 경찰은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드리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네, 1년 8개월 동안 한동훈 위원장 직접 조사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경찰은 확인될 수 없다 이런 얘기군요.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대신 쓴 거다라고 말해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군요. 네,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이후에 그 대필 작가는 네. 한겨레 당시에 이제 취재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본인이 쓴 논문을 어떻게 올렸냐, 어떻게 했냐라는 공유했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면 더 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한겨레 취재 윤리와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중단했다고 합니다. 아유, 바보 아니에요? 돈을 내고서라도 진실을 밝혔어야죠. 저한테라도 말하면 제가 좀 보탰을 텐데. 그 외에도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게 있었었기 때문에요. 뭐 파일이 공유된 점이나 이런 것들은 나왔기 때문에 더 추가 취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불기소가 됐군요. 네.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글 좀 올려줘 주세요. 이게 보통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강남에서 이런 외국인 학교나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대학이나 외국 대학 보낼 때 스펙용으로 써서 제출해서 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무슨 활동했는지, 뭐 했는지, 그 작품 뭐 했는지, 상 뭐 받았는지, 어디 논문지에 썼는지 그런 스펙을 만들어주는 입시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듭니다. 거기서는 이제 상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대회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대회가 마치 뭔가 제대로 된 대회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 대회에 얘가 나갔었다. 거기에 상 받았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딱 한 줄씩 스펙을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외국계 대학에서는 그런 원서를 받더라도 그 대회가 어떤 공신력 있는 대회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좀 어렵고 그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막 우리나라처럼 세세하게 딱딱딱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네끼리 우후죽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런 대회도 만들었다가 없애고 뭐 논문도 이렇게 만들었다 없애고 뭐 하여튼 별별 걸 다 해가지고 마치 엄청난 스펙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요. 그리고 예전에는 SAT 점수라든가 뭐 이런 점수들도 1500점 이상씩 꼭 맞을 수 있도록 학원에서 모종의 거래를 해서 학생들한테 이 질문 이거 열심히 풀어봐 이러고 나면 다 정말로 그걸로 1550 이상이 다 나오게 만드는 그런 되게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하는 거여서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학원에서 문제 빼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상당히 같이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한 위원장 정치인으로 데뷔한 뒤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김건희 모녀 검찰 수사기록 공개 2억 2,900만 원의 뭐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검찰 의견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다. 네. 그렇게 막 지금 변명하고 있다면서요? 네, 먼저 뉴스타파 보도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난 11일에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에 대비해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검찰은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가 13억 9천여만 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수 씨가 9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며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또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에는 검찰 종합 의견서에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또 모녀 뿐만 아니라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이른바 쩐주 4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 4명 모두 4명과 또 김건희 여사 또 그리고 장모 모두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유형의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 위해 같은 유형의 쩐주들을 모두 봐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다시 한 위원장의 말로 돌아오면요. 15일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수 씨가 주식 거래로 약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검찰의 의견서를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제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의 문건 아닌가, 그때 왜 기소 안 했나 라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어제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었다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결국 해당 문건은 윤석열 정권의 검사가 만든 문건이고 또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 발생한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 기자가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검찰이 본 수익이 종료된 구간이 2011년 12월 31일이었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직전에 주가 조작 작전과 관련된 주식 거래로 14억을 벌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신부가 들고 온 14억의 편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빌려줬다. 우리 금융거래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자기 통장 남한테 빌려줘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는 큰일 나는데. 네. 통장을 빌려주고 그 통장으로 23억을 벌었다면 그 단순히 통장 빌려주어서 이 범죄가 일어나는 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여기저기 공헌하고 다녔었고 명함도 네. 그렇게 파고 다녔었고 또 이 뉴스타파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장외에서 거래될 때 블록딜 해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가 거래했던 그런 내용, 그래서 수익 얻은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이 뉴스타파 주장에 따르면 직접 김건희 여사가 매도해라, 매수해라, 뭐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도 나오고, 네. 게다가 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씨 재판을 했던 재판장의 이 판결문을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37번인가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뺄 수가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런 상황인데, 그냥 이 사람은 단순히 통장만 빌려줬던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긴 해당이 안 돼. 이러고 넘어간다? 그러면 통장 빌려준 거에 대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본인의 신부가 들고 온 14억으로 편익을 누렸을 것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맞나, 안 맞나? 좀 우리도 다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선택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이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정말 없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국민권익위 어제 또 지난 3일에 고발이 들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네. 헬기 이송은 이거 특혜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사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이 대표 응급 헬기 이송과 관련해 부정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이 없었는지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조사 착수 사실을 공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지난 2일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스템 후
후 부산대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습니다. 이 대표는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 노들섬에 이동했고요. 서울대 병원까지 응급차로 이송됐는데 이를 두고 여권과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총각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방청장 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매뉴얼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 네. 또 그리고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한 서울대 응급의학과 A 교수가 헬기를 요청한 것이 뭐 민주당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특혜를 받은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헬기는 내가 요청했다라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런 이후에도 이제 어제 긴급 현안 질의로 행안부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 이때 여당과 또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불참하면서 20분 만에 파행돼서 결국에는 이런 관련한 내용의 질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국가의전서열 8위 야당 대표. 네. 도대체 목이 찔린 위급한 상황에서 가족이 있고 지인들이 있고 현안이 있는 서울에 옮겨서 한 게 뭐가 문제냐. 지금 억울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부산은 자기 동네가 아니고 네. 거기는 이제 유세화 때문에 잠깐 간 거였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그렇게 놀랍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한번 했는데 죽을 뻔했다고 되게 막 그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말씀도 어렵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사람에게 사람이 아프고 위험하면은 회귀 본능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가족이 있는 곳에서 난 치료받고 싶다. 그래서 서울로 옮겨달라.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옮기는 게 맞겠습니다. 해가지고 옮겼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냥 그 사람이 왜 테러 당했는지 그거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이렇게 비난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사실 상당히 좀 이상해요. 네, 뭐 가족들이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요청으로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는 박성준 대변인이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를 2차 가해하고 있다라면서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와 총리실의 가짜 뉴스 유포도 부족해서 신고를 핑계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니 기가 막힌다. 언론 플레이며 명백한 정치적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이날 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한 800여 명이 모여서 당대표 정치 테러의 은폐 수사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은 사건 직후에 국무총리실 대테러 상황실 발로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을 경상이라고 주장하는 문자들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면서 법리를 검토해서 이번 주 안에 고발 조치를 내린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오늘 당무에 전격 복귀하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2주 만에 피습된 지 2주 만에 당무에 복귀하고 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그동안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왔는데요. 당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 당무 복귀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복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를 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한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을 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연단에 올라가는 과정 중에 네. 전북 전주을인가요? 네, 그 진보당 강성희 의원하고 악수를 한 후에 갑자기 국회의원인데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그 지역의 네, 그 지역에. 국회의원인데 행사장에서 경호원들에 의해서 입이 틀어막혀지고 사지가 들려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이제 찾아서 들어오면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눴는데요. 그 과정에서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한 뒤에 윤 대통령에게 말을 건넸거든요. 네. 이때 이제 경호원 3-4명이 제지를 했고요. 그런 이후에 바로 입을 막은 채 행사장 밖으로 퇴장당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뒤에 들려 나가는 장면이
있고요. 사실 앞에서 이제 있었던 장면들을 다각도로 좀 보면요. 저작권 때문에 못 가져왔는데 사실 이제 앞에 다각도로 보면 누군가가 제지를 하고 경호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끌려 나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경호원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다리와 팔을 들고서 입을 막은 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근데 그 장면에서 또 보면요. 대통령이 이 장면을 봤지만 애써 외면하면서 또 가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물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입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상황이었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고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경고를 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장을 방해했기 때문에 퇴장 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화면으로 보기에는 저도 영상을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정말 짧았고 실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대통령을 잡아당겼다거나 어떤 큰 위해를 가했다거나 이런 게 사실 잘 안 보였거든요. 네. 저희 이 강성희 의원은 당선된 이후에 저희 방송에도 출연을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참 되게 합리적이고 진보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뭐 대통령을 위하거나 경호원한테 입틀막까지 당하면서 사지가 들려서 쫓겨날 정도의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강성희 의원은 정확히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행사자 밖에 나가서 잠깐 짧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말 몇 마디 건넨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사지를 들어서 짐승처럼 바깥으로 내쫓아야 하는 일이냐. 전라북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냐라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네. 또 어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을 해서 상황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뭐 병원에 갈 상황은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 좀 뻐근하다라고 전했고요. 또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급하긴 급했나 보다. 악수를 한 후에 이미 손이 대통령과 떨어진 상황이었고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이 말도 다 참아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그냥 이 말을 했을 때 조금 언성이 높아진 것뿐이지 고성을 지르진 않았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이제 대통령실 경호실에 책임 있는 사과와 경호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다른 당이나 뭐 정치권에서도 되게 놀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써니님은 용산에서 끌려가는 모습 부각시키지 말고 소리 지른 것만 보이라고 요청했다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맨드라미님도 강성희 의원에게 경호원들이 당수로 내리쳤다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현직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면서 야당에서 일제히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의원이 오늘 윤 대통령과 대화 중에 경호원들에게 제압을 당한 사건은 무모한 대통령 경호처의 행태가 분노스럽다라고 말을 했고요. 대통령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직언하지 못한다면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준석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느 국민이라도 국정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지가 들려나갈 이유는 없다면서 실체적인 위협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목적보다는 대통령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는 심기경호의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국민이 불행해진다. 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끌려나갔다는 건데 네. 참 정말 너무 무도하고 깜짝 놀랐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김종대 의원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여당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그 중진 의원들하고 초선 의원들이 이거 사과해야 된다,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어제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일명 디올백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나왔는데요.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과 또 최근 영입된 이수정 교수 등이 김 여사가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 여사가 디올백 같은 경우에 함정이긴 했지만 좀 부적절하다. 솔직하게 말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맞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특감을 받아들일 수는 없더라도 영부인이 대선 당시 아내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한 게 있다면서 그런 약속을 못 지켜 미안하다. 특히 국내 공식 활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윤재욱 원내대표가 마무리 발언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본질은 정치 공작이라고 강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은 공작이고 함정인 것은 맞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또 다시 직격을 했습니다. 또 이수정 교수는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면서 돌려주면 된다. 명품백을 돌려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거듭 반복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세 명의 얘기 다 엉터리인데요. 하태경 의원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함정이긴 했지만 부적절했다.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 국내에서 아내로서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말하더니 그거 약속 못 지켜 미안하다. 이 정도만 말하면 된다? 어떻게 그 정도만 말하면 되죠?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은 건데. 게다가 윤지호 원내대표도 뭐 공작이고 함정이지만 아무거나 받으면 되나?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일입니까? 국민이 안 좋게 보니 김 여사가 고개를 숙이는 게 당연하다? 어떻게 이런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국정을 논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수정 교수,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고요? 이게 무슨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에요? 게다가 돌려주면 된다뇨. 뇌물이든 뭐든 받으면 끝입니다. 네. 돌려주면 된다는 얘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일단 현재까지도 뭐 보관 창고에 지금 보관돼 있다는 말 이후로 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엔 얘기가 나온 얘기 게 없죠. 없습니다. 네. 예, 이거는 지금 전부 다 틀린 말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란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욕을 먹는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 그냥 사과하고 끝낼 일도 아니고 사과는 뭐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 법적인 이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니네가 지금 우리 영부인을 이런 식으로 함정에 몰아넣고 뭐 하는 거야?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부적절했다? 뭐 좀 우려할 점이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한 거잖아요. 네, 예. 어제 한 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 디올백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함정 몰카라는 점을 또다시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기획된 점이란 것도 강조하면서 한 위원장은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제2 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원장 지명 전에 지난해 12월 19일 날에는 이제 한 위원장이 그때는 이제 한 장관이었죠.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몰카, 공작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과는 좀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입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된 것이 아닌 것으로 좀 보이는 게요.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사과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 오늘 사전 회의나 비공개 회의할 때 논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인 의견으로 많은 부분이 공감하고 발언에 대해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과라는 점을 방점을 두면서 특검법은 수용하지 못하지만 사과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또 이날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하면서 좀 불편한 기색을 좀 내비쳤습니다. 전날에 엊그저께였죠.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이 전날에 이제 김경률 위원한테 서울 마포을 출마 발언을 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좀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여당에서 이제 공정성 기반한 시스템 공천과 배치되지 않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본인들이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 출신에다가 게다가 특수부 검사 출신에다가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우려할 만한 일이 있다고요? 지금 그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 뭐 우려할 점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뭘 우려한다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본인이 그렇게 검사로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동안 해왔던 걸 비춰보면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 이게 지금 옹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총선 전에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 좀 정리를 해보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마치 사과하고 미안해하다 한다는 식으로 지금 전개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정과 원칙과 뭐 이런 거를 강조했던 분들이라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권익위에서도 뭐 제대로 조사도 안 한 것 같이 보이는데 본인들은 또 조사했다 이러면서 마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취한 듯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사실 그거 잘 안 믿거든요. 네.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이거 아예 그냥 선거 못 치른다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거죠. 네, 어제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도권 유권자를 만나보면 맨땅에 헤딩도 아닌 빙판에 헤딩하는 말이 빈판에 헤딩한다라는 말이 와닿는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을 해결하지 않고는 수도권에서는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날 오전 김 비대위원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의 본질은 공작이고 김 여사의 피해자다, 본질을 강조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 대구 경북에서 선거 치르는 사람은 디올백보다 더한 사건이 터져도 선거 결과가 안 바뀌지 않느냐. 최전방에서 총알 좀 달라고 하는데 후방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전해졌습니다. 또 이 밖에도 여권 관계자들은 김 여사가 최근의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변인과 상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또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 받고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사지를 들려서 입틀막으로 해서 당하고 나가고 있는데도 그냥 애써 외면하시고 도대체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평상시에 원래 항상 어이없어도 웃고 제발 뉴스나 이런 것들은 좀 뭐 하나라도 기분 좋은 뉴스 좀 만들려고 사실은 좀 허허실실하는 편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도대체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게 한도 끝도 없구나. 그러면서 또 어제는 조국 전 장관이나 임종석 또 전 비서실장이나 이분들에 대한 재기사를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울산시장 관련해가지고. 네. 그 한도 끝도 없어요.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뭐 계속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전 사위도 계속하고 이제는 뭐 초시계로 읽어도 될 만큼 이 시기가 앞당겨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이라 도대체가 이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는 거가 정말 더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